아가씨, 여기 군부대야. 관광 온 거 아니면 빨리 돌아가. 설마 면회? 아니면 휴가자 여자친구인가? 그것도 아니면 길 잃은 거?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들어오려 해? 당장 안 가면 경찰 부른다고. 낡은 택시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경기도 북부 산간 지역의 좁은 비포장 도로를 따라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다. 내비게이션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이 외진 길의 끝에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중 하나인 제707 특수임무단의 정문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무슨 사연으로 이곳을 오르고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사이다. 참교육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9월 중순의 오후 햇살은 여전히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고 정문을 지키는 위병소 주변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택시 기사는 계기판의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3시 12분. 그는 백미러로 뒷좌석의 승객을 힐끔거렸다. 젊은 여성이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흰색 면 셔츠와 청바지라는 수수한 차림새였다. 대학생처럼 보일 정도로 어려 보이는 외모였지만 그녀가 풍기는 분위기는 묘하게 날카로웠다. 검은색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지 않는 눈동자가 창밖의 풍경을 훑고 있었다. 차가 정문 차단봉 앞에 멈춰섰다. 뒷좌석 문이 열리며 여성이 아스팔트 위로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어깨에는 군용 배낭이 아닌 낡은 가죽 백팩 하나만 무심하게 걸쳐져 있었다. 손에 든 것이라곤 작은 크로스백이 전부였다. 여성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정문의 상태를 살폈다. 위병소 초소의 광경은 실망스러움을 넘어 경악스러운 수준이었다. 정문을 지키는 병사는 소총을 제대로 휴대하지 않고 초소벽에 기대어 놓은 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또 다른 위병은 헬멧 턱끈을 느슨하게 풀어 헤친 채 그늘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테러 특수부대라는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기강이 무너진 모습이었다. 여성이 차단봉 쪽으로 걸음을 옮기자 그제야 위병 중 한 명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하사 계급장을 단 위병 조장 이동건이었다. 그는 민간인 복장의 젊은 여성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반말을 내뱉었다. 여기 민간인 출입 금지야. 못 봤어? 여성은 침착한 목소리로 답했다. 용무가 있어서 왔습니다. 지휘 통제실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동건은 코웃음을 쳤다. 용무? 무슨 용무? 여기가 동네 주민센터야? 빨리 안 가면 불법 침입으로 신고한다. 그때 초소 안쪽에서 한 장교가 걸어 나왔다. 대위 계급장을 단 박진우였다. 그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손에 든 채 느릿느릿 다가왔다. 군복상의 단추는 위에서 2개가 풀려 있었고 자세는 군인이라기보다 동네 건달에 가까워 보였다. 박진우는 여성을 보자마자 빈정거리는 말투로 물었다. 뭐야? 길 잃었어? 아니면 누구 면회 온 거? 여성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국방부에서 정식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박진우는 허탈하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뒤에 있던 위병들도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국방부 발령? 여자가 특수부대 발령? 아니,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배짱 하나는 인정한다. 박진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여성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혹시 어디 식당에서 일하려고 온 거 아냐? 그럼 저 아래 민간 식당으로 가. 여긴 군사보호구역이라고. 여성은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려 했으나 박진우는 거칠게 손을 뻗어 그녀의 동작을 제지했다. 야, 어디서 함부로 손 움직여. 지금 공무집행 방해야. 당장 안 나가면 헌병대 넘긴다. 박진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 위병들은 상관의 태도에 편승해 킥킥거렸다. 신성해야 할 특수부대 정무는 순식간에 무법천지로 변질되어 버렸다. 여성은 깊은 숨을 내쉬며 참을성 있게 다시 한번 설명하려 했다. 저는 오늘부로 이 부대에. 닥쳐. 박진우가 소리를 질렀다. 그는 여성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고 손을 뻗었다. 주제 파악 못하는 계집애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말대꾸야. 당장 꺼지기 전에.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위병소 안쪽 깊은 곳에서 날카롭고 긴박한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평범한 행정 전화가 아니었다. 국방부 직통으로 연결된 붉은색 비상 전화였다. 그 소리는 마치 공습 경보처럼 요란하게 울리며 정문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진우는 뻗었던 손을 멈칫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1년에 한두 번 울릴까 말까 한 그 전화가 지금 이 타이밍에 울린다는 사실이 묘하게 불길했다. 그는 여성을 노려보며 위병들에게 지시했다. 움직이지 못하게 감시해. 도망가면 즉시 체포. 박진우는 짜증 섞인 발걸음으로 초소 안으로 들어갔다. 전화벨은 끊기지 않고 계속 울려댔다. 여성은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자세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초소 안으로 들어간 박진우가 수화기를 집어들고 관등 성명을 대는 목소리가 열린 창문을 통해 밖으로 흘러나왔다. 707특수임무단 당직장교 박진우 대위입니다. 처음에는 귀찮음이 가득했던 그의 목소리가 수화기 넘어 상대방의 말을 듣는 순간 급격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밖에서 대기 중이던 여성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국방부 감찰실장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신임 특수임무단장께서 5분 전에 정문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왜 영접은커녕 출입 기록조차 없는가? 박진우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변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그곳에는 자신이 방금까지 모욕하고 쫓아내려 했던 민간인 여성이 서 있었다. 햇살을 등지고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아까와는 전혀 다르게 거대하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는 듯 보였다. 박진우는 수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충격으로 인해 뇌가 마비된 듯 했다. 감찰실장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수화기를 통해 폭발했다. 지금 정문에 계신 분이 바로 서연아 준장이시다. 육군 역사상 최연소 별을 단 특수전 전문가시고 오늘부로 707특수임무단장으로 부임하셨다. 박진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그는 책상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다. 자신이 대한민국 군대에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인물을 건드렸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수화기 너머로 감찰실장의 호통이 계속 이어졌다. 당장 사과하고 정문을 열어드려라. 이번 사태는 반드시 보고될 것이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다. 전화가 끊겼다. 박진우는 수화기를 놓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내뱉었던 모든 모욕적인 언사들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환청이 들리는 듯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군사법정에 회부되어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실수였다. 박진우는 황급히 초소 밖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정문 앞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다. 서연아는 차단봉을 유유히 지나 부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간 뒤였다. 위병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얼어붙어 있었다. 이동건 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대위님. 저분이 정말... 박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연아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부대 본청 건물을 향해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다. 서연아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확고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어 셔츠 앞 주머니에 걸었다.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젊고 아름다웠지만 그 눈빛은 전장 한가운데서 적진을 향해 걸어가는 장수의 그것처럼 서늘하고 매서웠다. 부대 안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곳곳이 갈라져 있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페인트가 벗겨진 표지판들이 흉측하게 방치되어 있었다. 이곳이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서연아는 주변 풍경을 눈에 담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것은 단순한 시설 노후화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휘관의 무관심과 태만, 그리고 부패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영내를 오가던 몇몇 병사들이 사복 차림의 그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감히 말을 걸거나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가 풍기는 기이한 압박감이 본능적으로 접근을 막고 있었다. 본청 건물 앞에 도착하자 현관을 지키던 당직사관이 낯선 민간인의 등장에 의아해하며 다가왔다. 하지만 그는 무전기를 통해 정문에서의 보고를 전해 들었는지 급격히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황급히 달려나와 거수 경례를 붙였다. 서연아는 그의 경례를 받지 않고 곧장 지휘통제실로 향하는 복도로 들어섰다. 그녀의 군화가 아닌 운동화 소리가 복도의 정적을 깨며 울려 퍼졌다. 각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간부들이 하나 둘씩 고개를 내밀고 상황을 살폈다. 지휘통제실 문 앞에 도착한 서연아는 잠시 멈춰섰다. 그녀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3시 27분.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에어컨 바람과 함께 나른한 공기가 훅 끼쳐왔다. 상황판 앞에는 몇몇 장교들이 모여 커피를 마시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사복 차림의 낯선 여성이 들어오자 그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누구냐고 묻기 위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서연아는 대답 대신 품 안에서 군 신분증과 국방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 보직 명령서를 꺼내 상황실 책상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탁! 그 소리가 상황실에 울려 퍼졌다. 상황교는 귀찮다는 듯 서류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내용을 읽어내려가면서 그의 눈은 점점 커지더니
튀어나올 듯이 변해갔다. 서류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육군 준장 서연아, 제707특 수임무단장으로 보직 발령함. 즉시 부임하여 임무를 수행할 것. 상황교는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책상을 넘어뜨릴 듯한 기세로 차려 자세를 취하며 목이 터져라 외쳤다. 충성. 신임 단장님 부임을 환영합니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지휘통제실 내 모든 인원들이 혼비백산하여 하던 일을 멈추고 제자리에서 경례를 올렸다. 충성, 충성. 침침했던 지휘통제실은 순식간에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졌다. 서연아는 천천히 상황실 중앙에 있는 지휘관석으로 걸어갔다. 먼지가 하얗게 쌓인 의자의 가죽을 손가락으로 훑어보았다. 그녀는 먼지가 묻은 손가락을 장교들에게 들어보이며 차갑게 말했다. 이것이 현재 707특수임무단의 준비 태세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지휘통제실 구석구석까지 파고드는 힘이 있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떨었다. 서연아는 상황교에게 명령했다. 즉시 전 부대원 비상 소집을 명령하십시오.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들은 15분 내로 대회의실에 집합하도록 하십시오. 충성. 비상벨 소리가 영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평온했던 부대는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 혼란스러워졌다. 제3챕터 첫 번째 심판. 면장으로 뛰어나오는 병사들의 군화 소리와 차량 엔진 소리가 뒤섞여 부대 전체가 아수라장으로 변해갔다. 헐레벌떡 뛰어온 영관급 장교들이 땀을 흘리며 대회의실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불안감이 역력했다. 대회의실은 50명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오랜 기간 제대로 된 회의가 열리지 않았는지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었다. 장교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갑작스러운 신임 단장의 부임 소식과 정문에서의 사건에 대해 속삭였다. 하지만 누구 하나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했다. 회의실 상석에는 아직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다. 그 빈자리가 주는 중압감은 실로 대단하여 아무도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다.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긴장감을 증폭시켰다. 정확히 15분이 되자 회의실 문이 열렸다. 서연아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여전히 사복 차림이었지만 그 위압감은 정복을 입은 장성들보다 훨씬 강렬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장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차려 자세를 취했다. 서연아는 아무 말 없이 상석으로 걸어가 천천히 앉았다. 그녀의 시선이 회의실을 둘러보며 참석한 지휘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스캔했다. 그 눈빛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상대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서연아는 침착하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육군 준장 서연아입니다. 오늘부로 제707특수임무단의 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반론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좌중에서는 낮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몇몇 장교들은 그녀의 젊은 외모와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내심 무시하는 시선을 보냈지만 그녀의 눈빛을 마주한 순간 그런 생각은 단번에 사라졌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헌병 2명이 양팔을 붙잡힌 박진우 대위를 끌고 들어왔다.
박진우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땀과 공포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다리는 후들거려 제대로 걷지 못해 거의 끌려오다시피 했다. 회의실에 모인 지휘관들은 박진우의 몰골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특히 박진우와 친분이 있던 몇몇 장교들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다. 서연아는 박진우를 회의실 중앙에 세우라고 지시했다. 헌병들이 그를 단상 앞 한가운데로 끌고 가자 박진우의 무릎이 꺾였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벌벌 떨기 시작했다. 서연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박진우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 꿇은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박진우 대위, 오늘 정문에서 있었던 일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것은 군기강의 총체적 붕괴이자 지휘 체계가 마비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서연아는 박진우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 계급장이 주는 무게와 책임감을 망각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상급자를 모욕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박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다시는. 서연아는 그의 변명을 차갑게 잘랐다. 모르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군인이라면 누구를 대하든 예의와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당신은 그 기본조차 저버렸습니다. 그녀는 헌병대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박진우 대위를 즉시 군사법원에 회부하고 영창에 구금하십시오. 죄목은 상관 모욕죄, 직무유기, 군기문란입니다. 그 처분은 너무나 신속하고 단호하여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박진우는 살려주십시오. 제발. 이라고 절규하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하지만 서연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끌어내라고 손짓했다. 헌병들이 박진우를 다시 붙잡아 끌고 나가자 그의 절규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회의실에는 더욱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장교들은 자신들도 언제 저런 처지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서연아는 다시 상석으로 돌아가 앉으며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 이 파일 안에는 지난 3년간 이 부대에서 발생한 의문스러운 사건들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펼치지도 않고 장교들을 둘러보았다. 국방부 감찰실에서 이미 예비조사를 마쳤습니다. 군수물자 횡령 의혹, 훈련 기록 조작, 장비 불법 처분 등 심각한 비리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몇몇 장교들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다. 땀을 훔치는 손동작이 여기저기서 보였다. 서연아는 계속해서 말했다. 앞으로 모든 훈련과 작전은 실전과 동일한 강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무능한 자는 가차없이 도태될 것이며 부정한 자는 반드시 처벌받을 것입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군인이 평시에 흘리지 않은 땀은 전시의 피로 돌아옵니다.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서연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교들은 그녀가 회의실을 빠져나갈 때까지 부동 자세로 서서 경례를 유지했다.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진 후에도 한참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복도를 걷는 서연아의 발걸음은 확고했다. 그녀는 단장실로 향하는 대신
지휘 통제실 옆 작은 자료실로 들어갔다.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제4챕터 어둠 속의 진실. 시각은 밤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부대 대부분의 불이 꺼진 가운데 단장실 한 곳만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연아의 실루엣은 미동도 하지 않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지난 5년간의 회계장부, 군수물자, 불출 기록, 훈련 일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커피잔이 3개나 비어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붉은색 펜을 든 채 서류를 훑어 내려가고 있었다. 서연아의 눈빛이 특정 페이지에서 날카롭게 빛났다. 그것은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조직적이고 교묘한 흔적들이었다. 훈련용으로 소모되었다고 기록된 5.56 탄약의 수치는 정상 범위를 3배나 초과하고 있었다. 한 달의 실제 훈련 일수는 평균 8일인데 탄약 소모량은 매일 훈련한 것처럼 계산되어 있었다. 고가의 야간 투시경 30개가 훈련 중 파손이라는 명목으로 일괄 폐기 처리된 내역도 있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폐기 처리된 날짜가 실제 훈련 일정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특수 전술 장비들이 노후화로 인한 교체라는 사유로 대량 불출되었으나 실제로 새 장비가 보급된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서연아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댔다. 머릿속에서는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획된 조직적 횡령이었다. 서류상에 찍힌 결제 도장들을 역추적해 보니 실무자인 보급 담당관부터 중간 관리자, 그리고 최종 결제권자까지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 정점에는 부여단장 오성훈 대령의 이름이 있었다. 서연아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배신 행위였다. 그녀는 노트에 핵심 인물들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다. 오성훈 대령, 김재한 중령, 그리고 몇몇 영관급 장교들의 이름이 붉은 펜으로 적혀 나갔다. 새벽 4시가 되자 서연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부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곧 깨질 것이었다. 그녀는 내선 전화를 들어 지휘 통제실에 연결했다. 지금 즉시 비상 소집을 발령하십시오. 전 부대원 완전 군장, 5분 내로 연병장 집합입니다. 당직 사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이요? 새벽 4시인데. 명령입니다. 즉시 실행하십시오. 전화를 끊은 서연아는 신속하게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녀는 전투화 끈을 단단히 묶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707부대가 무엇인지 보여줄 시간이군요. 사이렌 소리가 찢어질 듯 울려 퍼지며 잠들어 있던 부대를 깨웠다. 생활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병사들은 허둥지둥 군복을 챙겨 입으며 연병장으로 뛰쳐나왔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연병장 단상 위에는 이미 완벽한 전투복 차림의 완전 군장을 갖춘 서연아가 뒷짐을 진 채 얼음 조각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시간을 재는 스톱워치보다 더 냉혹했다. 숨을 헐떡이며 정렬하는 부대원들을 향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마지막 병사가 대열에 합류하고 인원 보고가 끝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규정 시간을 무려
7분이나 초과한 상태였다. 연병장에는 거친 숨소리와 불만 섞인 웅성거림만이 가득했다. 서연아는 마이크를 잡지 않고도 저절로 울리는 목소리로 일갈했다. 지금이 실전이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전멸했습니다. 연병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특수부대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비상소집 12분? 이게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의 실력입니까? 서연아는 단상에서 내려와 대열 앞으로 걸어갔다. 오늘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즉시 전 부대원 완전 군장 상태로 연병장 100바퀴를 돌 것입니다. 장교도 예외는 없습니다. 불만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하지만 서연아는 개의치 않고 선두에 섰다. 제가 선두에서 뛰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녀는 완전 군장을 맨 채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페이스는 일정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부대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따라 뛰기 시작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구보는 계속되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낙오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연아의 호흡은 여전히 일정했다. 그녀는 단순히 체벌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극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과 군인으로서의 기본기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오전 9시가 되어서야 훈련이 끝났다. 연병장은 쓰러진 병사들과 구토하는 소리로 가득했다. 서연아는 그들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것이 여러분의 현주소입니다. 인정하고 변화하십시오. 그녀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듯 의연하게 단상을 내려왔다. 제5챕터 창고에 숨겨진 범죄. 오전 10시 30분. 부대원들이 간신히 아침 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려는 찰나 서연아는 휴식 시간도 주지 않고 다음 명령을 내렸다. 전 군수 창고 긴급 감사를 실시합니다. 보급관 김재한 중령은 즉시 무기고 앞으로 집합하십시오. 김재한 중령은 급하게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역력했다. 서연아는 이미 헌병대를 대동하고 무기고와 탄약고를 봉쇄한 상태였다. 중령님, 창고 문을 여십시오. 김재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무거운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오랫동안 환기되지 않은 탁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서연아는 장갑을 끼고 먼지 쌓인 상자들을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장부를 펼쳐 확인하며 실제 재고와 대조했다. 첫 번째 상자. 장부상에는 K 소총 50정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상자를 열자 겨우 32정만 들어 있었다. 나머지 18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두 번째 상자. 야간 투시경 30개. 실제로는 단 7개만 확인되었다. 세 번째 상자는 아예 비어 있었다. 장부에는 특수 전술 장비 일습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상자 안에는 먼지만 가득했다. 서연아는 빈 상자를 김재한의 발치에 거칠게 던졌다. 중령님, 이 빈 상자로 적을 막을 생각이십니까? 김재한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식은땀을 줄줄 흘렸다. 그게 전산상 오류인 것 같습니다. 아마 행정착오가. 행정착오요? 서연아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3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착오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장부를 펼쳐 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여기 중령님의 결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모르셨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김재한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서연아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다. 헌병대장님, 김재한 중령을 군수품 횡령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즉시 연행하십시오. 헌병들이 달려들어 김재한에게 수갑을 채웠다. 김재한은 억울합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만 이라고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장교들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바로 그때 무기고 앞으로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부여단장 오성훈 대령이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다가와 서연아 앞을 가로막았다. 단장님, 이건 너무 과도한 조치가 아닙니까? 오성훈은 짐짓 침착한 척하며 말했다. 부임 첫날부터 부대원들을 범죄자 취급하시면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서연아는 그의 말을 자르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그의 가슴에 던지듯 건넸다. 부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엄정한 법 집행이 아닙니다, 대령님. 그녀는 오성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지휘관들의 부패와 무능력이 사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오성훈은 서류를 펼쳐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그곳에는 그의 이름이 포함된 횡령 의혹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직접 해명하겠습니다. 오성훈은 내색하지 않으려 애쓰며 발뺌했다. 서연아는 비웃음을 날렸다. 해명은 군검찰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대령님.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이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를 지켜보는 장교들은 누가 승자가 될지 숨죽여 지켜보았다. 오성훈은 속으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물러섰다. 알겠습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서연아 역시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검열이 모두 끝난 후 서연아는 확보한 증거물들을 정리하며 독백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군요. 그녀는 오성훈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부패한 자들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기 전에 반드시 반격을 시도한다. 그녀는 그 반격을 역이용할 준비를 시작했다. 제6챕터 치밀한 덫. 그날 밤 11시. 부여단장실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오성훈 대령은 책상 앞에 앉아 담배를 깊이 빨아들였다. 재떨이에는 이미 수십 개의 꽁초가 쌓여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작전과장과 정보과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오성훈은 담배를 재떨이에 거칠게 비벼 끄며 입을 열었다. 김재한이 잡혀갔어. 그 인간이 입을 열면 우리 모두 끝이야. 작전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오성훈은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비밀 계획서였다. 저 여자를 제거해야 해. 합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니 사고로 위장하는 수밖에. 정보과장이 서류를 받아들고 읽어내려갔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다. Y구역 야간 대테러 훈련이라. 이거 실행 가능합니까?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오성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냉소했다. Y구역은 통신도 안 되고
감시 카메라도 없어. 게다가 폐군사 시설이라 뭔 일이 벌어져도 외부에서 모르지. 완벽한 장소야. 작전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항군은 어떻게 구성하시겠습니까? 오성우는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거기에는 PMC KUREA-스카라는 영문이 적혀 있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 용병들이야. 돈만 주면 뭐든 하는 놈들이지. 이미 접촉했어. 하지만 만약 일이 틀어지지 않게 만들면 돼. 오성훈이 책상을 내리쳤다. 저 여자가 Y구역에서 훈련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거야. 실탄과 훈련탄이 섞였다는 둥, 어둠 속에서 오인 사격이 발생했다는 둥. 얼마든지 변명거리는 있어. 그는 계획서를 펼쳐 세부 사항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통신 교란 장치 설치, 대항군 신원 비공개, 실탄 혼용 가능 지역 선정. 모든 것이 치밀하게 짜여 있었다. 다음 날 오전, 오성우는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부하의 가면을 쓰고 서연아의 집무실을 찾아갔다. 그는 공손하게 노크한 뒤 들어가 훈련 계획서를 제출했다. 단장님, 부대원들의 실전 감각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별 훈련을 제안드립니다. 서연아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날카로운 직감은 평범해 보이는 문장들 사이사이에 숨겨진 사리를 감지했다. Y구역 폐군사시설, 통신 불량 지역, 대항군 구성 비공개, 야간 실전 훈련. 모든 조건이 수상했다. 특히 대항군의 명단이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 처리되어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서연아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대항군은 누구로 구성됩니까? 오성우는 준비된 대답을 내놓았다. 보안상 훈련 당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신 불량 지역을 굳이 선택한 이유는 실제 적지 침투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통신 두절 상황에서의 독자적 판단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입니다. 서연아는 오성훈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포착했다.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도 놓치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하지만 서연아는 그 자리에서 거부하는 대신 오히려 흥미로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흥미로운 훈련이네요. 그녀는 서류의 결제 도장을 꺼내 찍기 시작했다. 승인합니다. 내일 밤 10시 Y구역에서 시행하십시오. 오성훈의 얼굴에 숨길 수 없는 안도감이 스쳤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아, 그리고 대령님. 서연아가 그를 불러 세웠다. 저도 직접 참가하겠습니다. 선두팀에 배치해 주십시오. 오성훈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단장님의 탁월한 전술 지휘를 부대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성훈이 나간 뒤 서연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죠. 그녀는 개인 장비함을 열어 점검을 시작했다. 보급받은 탄창들을 하나하나 분해하여 화약량을 확인했다. 방탄복의 플레이트가 제대로 삽입되어 있는지 두드려 보았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특수 제작된 전술 단검을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전투화 안쪽에 은밀하게 숨겼다. 차가운 칼날의 감촉이 발목을 감쌌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수신자는 국방부 감찰실 직통이었다.
9월 21일 2200시 Y구역 만일의 사태 대비 대기 바람.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적들이 파놓은 무덤에 직접 걸어 들어가 그들을 묻어버리는 일뿐이었다. 제7챕터 밤의 전쟁. 9월 21일 밤 9시 30분.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달빛조차 차단되어 있었다. Y구역으로 향하는 전술 트럭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서연아는 일반 병사들과 함께 트럭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와 함께 배치된 인원은 모두 경력 1년 미만의 초임 부사관 6명이었다. 의도적으로 전투 경험이 없는 신병들로만 구성된 것이 명백했다. 정수민 하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단장님, 오늘 훈련 진짜 실전처럼 한다면서요? 서연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지. 각오는 단단히 해도. 트럭이 비포장 도로를 달리며 덜컹거렸다. 1시간쯤 지나자 황량한 폐공장 지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Y구역은 과거 군수 공장이었던 곳으로 10년 전 폐쇄된 뒤 방치되어 있었다. 녹슨 철골 구조물과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들이 즐비했다. 복잡한 미로 같은 구조 때문에 훈련장으로도 잘 사용되지 않는 곳이었다. 트럭에서 내린 대원들은 낯선 환경에 압도되어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빗방울이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며 시야를 더욱 흐릿하게 만들었다. 서연아는 트럭에서 뛰어내려 주변 지형을 재빠르게 스캔했다. 은폐와 엄폐가 가능한 지점들, 탈출 경로, 고지대 위치 등을 머릿속 지도에 입력했다. 후방 지휘소에 자리 잡은 오성우는 모니터를 통해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음흉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암호화된 무전기를 들고 용병팀에게 신호를 보냈다. 목표물 확인. 작전 개시. 훈련 시나리오상 서연아 팀은 건물 내부에 있는 인지를 구출해야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를 고립시켜 제거하기 위한 덫이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서연아는 신병들에게 수신호를 보내며 건물 입구로 조심스럽게 진입했다. 어두컴컴한 공장 안은 빗소리와 바람소리로 가득했다. 무전기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렸다. 본부와의 통신은 완전히 두절되었다. 서연아는 통신 두절을 확인하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신병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대형 유지. 나를 따라와. 건물 내부로 50m쯤 진입했을 때였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다. 탕, 타타탕. 서연아 옆 콘크리트 벽이 폭발하며 파편이 튀었다. 그것은 훈련용 공포탄이 아니었다. 벽을 뚫고 날아오는 실탄이었다. 엎드려. 서연아의 외침과 동시에 신병들이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총알이 그들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며 불꽃을 튀겼다. 정수민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다. 이거 실탄이에요. 진짜 총알이라고요. 서연아는 엄폐물 뒤로 몸을 숨기며 차갑게 말했다. 정신 차려. 이건 훈련이 아니야. 살고 싶으면 내 명령만 따라. 그녀는 총알이 날아온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응사했다. 서연아의 사격은 정확했다. 어둠 속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적은 한 명이 아니었다. 사방에서 총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최소 10명 이상의 사수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서연아는 신병들을 안전한 구석으로 대피시킨 뒤 자신은 일부러 노출된 공간으로 뛰쳐나갔다. 적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였다. 용병들은 서연아를 발견하고 집중 사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그녀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반사신경으로 총탄 사이를 뚫고 폐기된 기계 설비 위로 뛰어올랐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서연아는 적들의 위치와 숫자를 파악했다. 대략 12명. 모두 군용 전술 장비로 무장한 전문가들이었다. 용병이군. 오성훈, 이 정도까지 준비했어? 서연아는 허리춤에서 섬광탄을 꺼내 안전핀을 뽑았다. 그녀는 적들이 집중된 구역을 향해 섬광탄을 던졌다. 쾅! 강렬한 섬광이 폭발하며 용병들이 일시적으로 시야를 잃었다. 서연아는 그 틈을 타 그림자 속으로 몸을 던져 적의 후방으로 돌아들어갔다. 가장 뒤쪽에 있던 용병의 목을 순식간에 조르며 소리 없이 제압했다. 그녀는 쓰러진 적의 무전기를 탈취했다. 무전기에서 오성훈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목표물 확인했나? 사살하라. 반드시. 서연아는 무전기를 귀에 대고 냉소했다. 그녀는 녹음 버튼을 눌러 그 음성을 저장했다. 증거 확보 완료. 이제 남은 것은 이 암살자들을 모두 제압하고 살아서 돌아가는 일뿐이었다. 제8챕터 절체절명의 역전. 빗줄기가 거세지며 시야는 더욱 악화되었다. 하지만 서연아에게 어둠과 악천후는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었다. 그녀는 암흑 속에서 움직이는 법을 체득한 전사였다. 그녀는 탈취한 무전기로 적들의 통신을 엿들으며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했다. 용병 리더 스카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팀은 좌측 포위, 3팀은 우측, 1팀은 나와 함께 정면 돌파한다. 여자 하나 잡는데 이렇게 시간 끌면 안 돼. 서연아는 그들의 이동 경로를 머릿속에 그렸다. 그녀는 신속하게 위치를 이동하여 적들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향했다. 녹슨 철제 파이프를 집어든 그녀는 통로 모퉁이에서 대기했다. 발소리가 다가왔다. 2명의 용병이 나란히 코너를 돌아서는 순간 서연아가 움직였다. 휙! 콰직! 파이프가 첫 번째 용병의 무릎을 강타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그가 쓰러졌다. 두 번째 용병이 총을 겨누기도 전에 서연아의 발차기가 그의 손목을 강타해 총을 떨어뜨렸다. 근접전에서 서연아를 당할 자는 없었다. 그녀는 관절기를 사용해 두 번째 용병의 팔을 꺾어 바닥에 매다 꽂았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기절했다. 서연아는 재빠르게 그들의 탄창과 무전기를 챙긴 뒤 다시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한편 구석진 창고에 숨어있던 신병들은 밖에서 들려오는 총성과 비명에 공포에 떨고 있었다. 정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여기서 이러고만 있어도 되는 건가요? 바로 그때 창문이 깨지며 누군가 안으로 굴러들어왔다. 신병들이 비명을 지르며 총을 겨누었지만 그곳에는 피 묻은 서연아가 서 있었다. 조용히. 서연아가 손가락을 입에 대며 지시했다. 그녀는 신병들에게 다가가 여분의 탄창을 나눠주었다. 지금부터 내 명령에 절대 복종해.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전원 죽어. 그녀의 눈빛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신병들은 공포를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아는 부상당한 신병을 중앙에 배치하고
사격 가능한 인원을 외곽에 배치하여 원형 방어 진지를 구축했다. 적들이 돌입하면 교차 사격으로 제압한다. 내가 신호하면 그때 쏴. 알았지? 예. 잠시 후 건물 외부에서 용병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신병들의 은신처를 파악하고 진입을 시도했다. 문이 발로 차이며 열렸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아가 연막탄을 터뜨렸다. 자욱한 연기가 순식간에 공간을 채웠다. 지금 서연아의 외침과 함께 신병들이 일제히 사격했다. 교차 사격에 진입하던 용병 3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서연아는 연막 속으로 뛰어들어 혼란에 빠진 적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전술 단검이 번개처럼 빛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용병 리더 스카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부하들에게 후퇴 명령을 내리려 했다. 하지만 서연아는 그를 놓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무너진 벽을 타고 올라가 스카의 퇴로를 차단했다. 둘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다. 너, 누구야? 스카가 경악하며 물었다. 그는 수십 번의 전투를 치른 베테랑이었지만 눈앞에 여전사 같은 존재감에 압도당했다. 서연아는 대답 대신 총을 겨누었다. 무릎 꿇어. 스카는 저항하려 했지만 서연아의 발차기가 그의 무릎을 강타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그가 바닥에 무릎 꿇었다. 서연아는 그의 머리를 짓눌러 바닥에 눌렀다. 차가운 총구가 그의 이마에 닿았다. 누가 시켰어? 죽여라. 마지막 기회야. 누가 돈을 줬지? 서연아가 총구를 더 세게 눌렀다. 스카는 결국 항복했다. 오성훈. 오성훈 대령이 5천만 원 줬다. 당신을 죽이라고. 서연아는 무전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완벽한 자백이 녹음되었다. 잘했어. 그녀는 스카를 밧줄로 결박한 뒤 남은 용병들을 모두 제압했다. 총 12명의 용병 중 10명이 무력화되었고 2명은 도주했다. 서연아는 무전기를 켜고 헌병대에 연락했다. Y구역 상황 종료. 긴급 출동 바람. 좌표 전송. 신병들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서연아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방금 전설을 목격했다. 빗줄기 사이로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구조대가 오고 있었다. 서연아는 포박된 스카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본거지의 쥐를 잡으러 가야겠군. 그녀의 손에는 오성훈을 파멸시킬 결정적 증거가 쥐어져 있었다. 제9 챕터 정의의 심판. 새벽 6시 15분.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 아래 먼지를 뒤집어 쓴 작전 차량 행렬이 부대 정문을 통과해 본청 건물 앞으로 들어섰다. 당직 사관과 위병들이 놀라 뛰쳐나왔다. 차량에서 내린 것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전투복을 입은 서연아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밤샘 전투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아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도 흔들림 없는 자세로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뒷좌석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차량 뒷좌석에서 포승줄에 묶인 용병들이 헌병들에게 끌려 나왔다. 그 중에는 밤새 서연아에게 제압당한 스카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패배감에 젖어 있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부대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렸다. 도대체 지난밤 Y구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서연아는 헌병들에게 지시했다. 포로들을 대회의실로 직접 데려가십시오. 15분 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녀는 곧장 2층으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가는 그녀의 모습을 본 장교들은 숨을 죽이며 길을 비켜주었다. 한편 대회의실에는 오성훈과 그의 측근들이 모여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연락이 두절된 용병팀의 소식을 기다리며 초조해하고 있었다. 오성훈은 식은 커피를 들이키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서연아가 사고로 위장된 죽음을 맞이했거나 최소한 중상을 입었을 것이라 기대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군화 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는 마치 심판의 북소리처럼 울렸다.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피 묻은 전투복 차림의 서연아가 나타났다. 그 순간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오성훈의 눈동자가 공포로 확장되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죽었어야 할 여자가 살아서 돌아온 것이다. 서연아는 아무 말 없이 오성훈이 앉아있는 상석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피 묻은 녹음기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쿵!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앉아있던 장교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오성훈은 떨리는 손을 감추며 억지 미소를 지으려 했다. 단장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훈련 중에 무슨 일이? 입 닥치세요. 서연아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말을 잘랐다. 더 이상 연기는 필요 없습니다, 대령. 그녀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를 통해 오성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목표물 확인했나? 사살하라. 반드시. 회의실이 술렁였다. 오성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녹음은 계속되었다. 스카와의 통화 내용, 금전 거래 대화, 살해 지시.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건 조작입니다. 조작이라고요. 오성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발악했다. 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입니다. 감히 누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까? 서연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헌병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포박된 스카가 헌병들에게 끌려 들어왔다. 스카는 오성훈을 보자마자 손가락질하며 외쳤다. 저 사람이에요. 저 대령이 5천만 원 주고 여자 준장 죽이라고 시켰다고요. 저는 돈 받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결정적인 증인의 등장에 오성훈의 변명은 완전히 무너졌다. 거짓말이야. 저 인간 말을 믿는 겁니까? 서연아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오성훈의 비자금 계좌 내역과 용병 조직과의 송금 기록이었다. 국방부 감찰실에서 이미 계좌 추적을 완료했습니다. 9월 19일 정확히 5천만 원이 당신 계좌에서 용병 조직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서연아는 서류를 오성훈 앞에 던졌다. 이것도 조작입니까? 오성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서연아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다. 오성훈 대령, 상관 살해 미수, 군수물자 횡령, 외부 용병 고용, 반역죄로 군사법원에 회부합니다. 그녀는 오성훈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냈다. 뜯어진 계급장이 바닥에 떨어지며 딸랑거렸다. 당신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군인이 아닙니다. 오성우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허탈한 표정으로 바닥만 응시했다. 서연아는 다시 장교들을 둘러보았다. 이 사건에 연루된 자들의 명단은 이미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펼쳐 이름을 호명하기 시작했다. 작전과장 이중석 중령, 정보과장 박민호 중령, 군수가 실무자 한기철 소령. 호명된 장교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고개를 떨구었다. 헌병들이 달려들어 그들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다. 회의실은 체포 현장으로 변했다. 오성우는 끌려가면서도 서연아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넌 끝났어. 끝났다고. 서연아는 차갑게 웃었다. 그 줄도 곧 끊어질 겁니다. 국방부 감찰실이 이미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오성훈과 공모자들이 하나둘씩 끌려나가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묘한 해방감이 감돌았다. 남은 것은 비리에 연루되지 않은 소수의 장교들 뿐이었다. 그들은 서연아를 경외와 존경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서연아는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끼며 잠시 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곧 다시 자세를 바로잡고 남은 장교들을 보며 말했다. 오늘 우리는 썩은 뿌리를 뽑아냈습니다. 아팠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이제부터 707부대는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장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다. 제10챕터 707의 새벽 10월 5일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 아래 707특수임무단 연병장에는 1200명의 전 부대원이 정렬해 있었다. 오늘은 부대 재창설 기념식이자 신임 단장 공식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지난 2주간 부대는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 부패한 간부들이 제거되고 실력과 인품을 갖춘 새로운 지휘관들이 배치되었다. 녹슬었던 장비들은 정비되어 반짝이는 위용을 되찾았고 병사들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연병장 좌우에는 부대기와 태극기가 가을바람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다. 참석한 국방부 관계자들과 언론은 달라진 부대의 모습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전 10시 정각.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사회자가 단장 입장을 알렸다. 제707특수임무단장 서연아 준장님 입장하십니다. 연병장을 가득 메운 부대원들이 일제히 차려 자세를 취했다. 충성. 우렁찬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서연아가 단상 위로 걸어 올라왔다. 그녀는 정복 차림에 별 하나가 빛나는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각종 훈장들이 가슴을 장식하고 있었지만 그녀를 진정으로 빛나게 하는 것은 그런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Y구역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전투력과 부하들을 위해 목숨을 건 희생정신, 그리고 부정에 타협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였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그녀를 젊은 여성이나 낙하산 인사로 보지 않았다. 자신들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진정한 지휘관이자 영웅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아는 단상 중앙에 서서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시선이 연병장의 도열한 병사들을 천천히 훑쳤다.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병사들은
가슴을 펴고 더욱 굳건한 자세를 취했다. 서연아는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장병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내부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아픔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서연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진정한 군인의 가치는 화려한 계급장이나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장에서 흘리는 피와 땀, 그리고 조국을 지키겠다는 숭고한 사명감에서 나옵니다. 연병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적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실력과 의지만을 볼 것입니다. 서연아는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자 가장 튼튼한 방패입니다. 충성. 병사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Y구역에서 서연아와 생사를 함께했던 신병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들의 지휘관을 향해 경례를 올렸다. 앞으로 우리의 훈련은 더욱 혹독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짜 전쟁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서연아의 연설은 계속되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병사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평시에 흘리지 않은 땀은 전시에 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져 있었다. 행사가 모두 끝난 후 서연아는 단상에서 내려와 부대를 사열했다. 그녀는 병사들 하나하나와 눈을 맞추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 Y구역 작전에 참여했던 정수민 하사 앞에서 그녀는 멈춰섰다. 잘 견뎌냈어요, 하사. 감사합니다, 단장님. 정수민의 목소리가 감격에 떨렸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오후가 되자 서연아는 홀로 부대 정문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불과 몇 주 전 그녀가 모욕당했던 그곳은 이제 완벽하게 달라져 있었다. 위병들은 바른 자세로 정문을 지키고 있었고 초소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위병들은 멀리서 걸어오는 서연아를 발견하자 즉시 차려 자세를 취했다. 충성.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이동건 하사의 목소리는 우렁찼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존경심이 가득했다. 서연아는 경례를 받아주며 미소를 지었다.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대의 얼굴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아는 정문 너머로 펼쳐진 길을 바라보았다.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은 길이었지만 느껴지는 감정은 전혀 달랐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국방부 상황실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서연아는 전화를 받았다. 서연아 준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긴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단장님, 북부 국경 지역에서 무장단체의 침투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707부대 긴급 출동 명령입니다. 서연아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지금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연아는 연병장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전기에 대고 명령했다. 비상소집 발령.
전 부대원 완전 군장, 5분 내 연병장 집합. 사이렌이 다시 한번 부대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란이 없었다. 병사들은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다. 3분 30초 만에 전 부대원이 완전 군장 상태로 연병장에 집결했다. 서연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출동. 수송 헬기들이 엔진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로터 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다. 서연아는 선두 헬기에 오르기 전 잠시 멈춰서서 밤하늘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짊어진 별의 무게와 지휘관이라는 책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다. 헬기가 이륙하기 시작했다. 서연아가 탄 기체가 밤하늘로 솟아올랐고 그 뒤를 이어 수십 대의 헬기가 편대를 이루며 어둠 속으로 날아갔다. 그들의 모습은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처럼 빛났다. 그 불빛 아래에는 그들을 믿고 평화롭게 잠드는 국민들이 있었다. 서연아는 헬기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707특수 임무단의 진짜 전설은 지금부터였다. 서연아와 그녀가 이끄는 부대원들은 어떤 적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정의와 명예를 되찾았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헬기 편대는 어둠을 가르며 작전 지역을 향해 날아갔다. 새로운 전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다. 서연아 준장이 이끄는 707특수임무단은 이제 진정한 대한민국 최강 부대로 거듭났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이야기 끝.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